10초 안에 나를 제압하면 뭐든지 들어줄게. 땀과 열기로 가득 찬 한미 합동군사훈련장의 실내 격투훈련장.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거친 숨소리와 매트 위에서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소음의 중심에 서 있던 미군 특수부대 소속 제시카 밀러 대위가 훈련장의 한 구석을 향해 나른하게 턱짓하며 내뱉은 한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방금 전 대련 상대였던 젊은 한국군 특전사 대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대원이었지만 제시카의 빠르고 정확한 관절 기술 앞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제압당한 후였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휘파람 소리와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지만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침통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합동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대련이었지만 이미 몇 차례나 이어진 일방적인 결과는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시카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신과 미군의 압도적인 우월함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훈련장 구석,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에게 정확히 꽂혔다. 다른 병사들처럼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 하나 붙어 있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로 특수부대원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평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전투로 다져진 날카로움보다는 행정 업무에 익숙한 사무직 간부처럼 보였다. 희끗희끗한 관자놀이와 온화해 보이는 눈매는 격렬한 훈련장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제시카의 도발적인 발언은 바로 그를 향한 것이었다. 훈련이 시작된 이후로 단 한마디도 없이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던 그가 그녀의 신경을 거슬렀던 것이다. 제시카의 말이 통역을 통해 전달되자 훈련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군 병사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낄낄거렸고 한국군 병사들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젊고 혈기왕성한 특전사 대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누가 봐도 나이든 행정장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대련을 신청하는 것은 실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군 전체를 향한 무시이자 굴욕을 주려는 악의적인 도발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민준 중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이곳에서 젊은 대원들의 훈련 과정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지막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대련 상대가 아니오. 밀러 대위. 훈련에 집중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파문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의 거절을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보란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왜 그러시죠? 나이가 많아서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봐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미군 의료팀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아니면 한국의 전통적인 무술은 이제 현대 격투술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국군 병사들의 자존심에 깊숙이 밝혔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군 측의 김소령이 다급하게 나섰다. 그는 제시카와 박민준 사이를 막아서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밀러 대위,
그만하게. 박중령님은 격투 교관이 아니시다. 이 훈련의 총괄 감독관이시니 예의를 지켜주게. 그는 박민준의 직책을 언급하며 제시카의 무례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오만함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제시카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김소령의 말을 비웃었다. 감독관아, 그러신가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검토하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실전 감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드린 제안입니다. 군인이라면 직책과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녀는 박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아니면 그냥 나는 싸울 줄 모릅니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더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제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다. 젊은 한국군 병사들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그들은 상관에 대한 모욕과 부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몇몇은 주먹을 꽉 쥔 채 앞으로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지만 군의 엄격한 규율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미군 병사들은 이제 대놓고 웃음을 터뜨리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동맹군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는 그저 힘의 논리를 확인하는 쇼에 불과했다. 그 순간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소, 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침묵이 개인의 평온을 지킬지는 몰라도 부대원들의 사기와 군 전체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와 그가 짊어진 책임감은 그에게 다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다. 박민준은 팔짱을 풀고 천천히 벽에서 몸을 뗐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훈련장 전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묵직한 존재감이 있었다. 그는 김소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뒤로 물러나게 한 뒤 제시카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매트 앞에 서서 훈련을 위해 입고 있던 야전 상의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박민준이 입고 있던 야전 상의의 지퍼가 조용히 내려가는 소리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훈련장 전체를 지배했다. 그 작은 금소금은 제시카의 오만한 외침보다, 미군들의 비웃음보다, 한국군들의 억눌린 분노보다도 더 강력하게 모든 이의 신경을 사로잡았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의 언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단의 표현이었다. 상의가 벗겨지자 드러난 것은 군용 반팔 티셔츠 한 장뿐이었다. 그의 몸은 울퉁불퉁한 근육질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단련된 군더더기 없이 다부진 체형이었지만 방금 전 제시카가 가볍게 제압했던 젊은 특전사 대원의 압도적인 피지컬에 비하면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들만이 그가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제시카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결심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어리석은 객기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오, 드디어 결심하셨나 보군요. 감독관님, 좋습니다. 당신의 그 용기 하나는 인정해드리죠. 나중에 뼈라도 부러지면 당신 부하들이 나를 원망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조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군 전체를 싸잡아 모욕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의 훈련 방식을 보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강한 정신력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현대전은 과학입니다. 데이터와 효율성의 싸움이죠. 당신들은 아직도 냉전 시대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동맹군에 대한 심각한 결례였다.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들이 매일같이 피땀 흘려가며 임하는 신성한 훈련이 고작 몇 시간 지켜본 이방인의 입에서 저급한 평가로 전락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민주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벗은 상의를 단정하게 접어 근처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그 침착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제시카의 신경을 더욱 긁었다. 자신의 말에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는 그의 태도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김소령이 다시 한번 박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중령님, 안 됩니다. 저 여자의 도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정식 대련이 아닙니다. 저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함정입니다. 중령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박민준이 혹시라도 부상을 입거나 패배하여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것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박민준은 그런 김소령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의 손길에는 안심시키는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김소령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소령,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싸움도 있는 법이네. 이건 이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시선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 부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그들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일말의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알았다. 여기서 자신이 물러선다면 이 젊은 사자들의 마음에 깊은 패배감이 새겨질 것이라는 것을. 훈련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대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었다. 군인이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선택이자 지휘관으로서 짊어져야 할 당연한 책임이었다. 박민주는 김소령을 지나쳐 매트 위로 올라섰다. 그는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차가운 매트를 밟았다. 그 감촉이 그의 정신을 더욱 맑게 만들었다. 그는 제시카와 마주섰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잘 단련된 근육으로 무장한 젊은 전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상대를 얕보는 경멸이 불타고 있었다. 준비 운동이라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이든 몸은 갑자기 움직이면 다치기 쉽거든요. 제시카는 마지막까지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제자리에서 뛰며 몸을 풀었다. 금발의 포니테일이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경쾌하게 흔들렸다.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암사자와 같았다. 박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볍게 목을 좌우로 돌리며 긴장을 풀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승부욕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인식만이 존재했다. 그는 지금부터 자신이 보여줄 행동이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갈고 닦아온 모든 것의 결정체이자 그의 부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무언의 메시지였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탭을 치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당신에게는 10초라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요. 제시카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들은 이제 곧 펼쳐질 일방적인 쇼를 기대하며 핸드폰을 꺼내 촬영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대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민주는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 특별한 무술 자세가 아니었다. 언제든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준비 자세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이제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그의 귀에서 멀어져 갔다. 오직 그의 앞에 제시카 밀러의 움직임만이 그의 세상에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조용한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민준이 매트 위로 올라서자 훈련장의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압축되었다. 그의 맨발이 차가운 매트에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한 소음조차 사라지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앞으로 일어날 단 한순간을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결과물이었다. 제시카는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몸의 탄성을 유지했고 어깨와 목을 풀며 최상의 컨디션을 조율했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근육은 조명 아래에서 번들거렸고 그 모습은 완벽하게 조율된 한 마리의 맹수와 같았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처럼 박민준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에 반해 박민준의 준비는 너무나도 정적이었다. 그는 중앙에 선 이후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술의 기본 자세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저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두 팔을 편안하게 옆으로 늘어뜨린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모습은 이제 막 대련을 시작하려는 전사가 아니라 아침 공원 F서 조용히 명상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길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훈련장의 혼탁한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가 더욱 길고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의 모든 집중력은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맞춰져 있었다. 주변의 비웃음 소리, 부대원들의 걱정, 어린 시선, 제시카의 불타는 적에 그 모든 것이 그의 의식 밖으로 밀려났다. 이 기이한 침묵 속에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돈을 걸기 시작했다. 내가 $10 걸지. 저 늙은이가 5초도 못 버틸 거야. 한 병사가 낄낄거리며 말하자 다른 병사가 맞장구를 쳤다. 5초는 너무 길지. 제시카의 첫 번째 태클에 바로 넘어갈 거다. 저 사람 겁먹어서 얼어붙은 게 분명해. 그들의 눈에는 박민준의 침착함이 극도의 긴장감이나 공포심의 다른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을 자신들이 아는 가장 쉬운 감정으로 재단해버렸다. 힘과 근육, 젊음과 기술이라는 외적인 요소만이 승패를 결정짓는 유일한 척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미군 지휘관인 데이비스 대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훈련장 가장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리고 박민준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수많은 전장을 거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의 눈에는 젊은 병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박민준의 체격이나 나이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박민준의 눈, 자세, 그리고 호흡을 보고 있었다. 데이비스 대령의 눈에 비친 박민준의 모습에는 두려움이나 허세가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의 눈처럼 완벽하게 고요한, 순수한 평정심 그 자체였다.
마치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해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단호했다. 데이비스 대령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을 느꼈다. 저것은 스포츠맨의 태도가 아니었다. 저것은 살인 기술자의 태도였다. 반면 한국군 병사들은 침을 삼키며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박민준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눈앞의 현실은 비관적이었다. 제시카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이미 증명된 실력은 그들의 희망을 억누르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지휘관이 너무 심하게 다치거나 큰 굴욕을 당하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그때 박민준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보다 더욱 깊고 차분해져 있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드디어 제시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끊임없이 몸을 풀며 여유를 과시하던 제시카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는 박민준의 눈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도 투지도 아니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날카로움도 아니었다. 그의 눈은 마치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 자신이 그 눈동자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공허한 시선이었다. 제시카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불쾌하고 기분 나쁜 감각이었다. 자신의 미세한 동요를 감추기 위해 제시카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명상은 끝났습니까? 아저씨,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그녀는 양주먹을 가볍게 부딪히며 파이팅 포즈를 취했다.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몸을 살짝 숙인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는 공격적인 종합격투기 스탠스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상대를 깔보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은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였다. 팔을 늘어뜨리고 무방비하게 서 있는 모습. 그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바람과 파도에 미동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제시카의 눈에 고정된 채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제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대결은 단순한 힘과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불처럼 타오르는 오만함과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팽팽한 침묵의 대치 속에서 시간은 곧 폭발할 시한폭탄처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시작하지. 데이비스 대령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대결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제시카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굶주린 포식자가 사냥감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빠르고 폭발적이었다. 그녀는 단 2번의 스텝만으로 박민준과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혔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압도적인 피지컬을 이용해 상대를 매트로 넘어뜨리고 그라운드 기술로 단숨에 제압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시카의 돌진을 막아서는 더 급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밀러. 멈춰, 당장 멈춰. 데이비스 대령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고 경악과 다급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매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제시카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었다. 데이비스 대령이 소리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박민준이 야전 상의를 벗어 벤치 위에 내려놓을 때 그의 시선은 박민준의 목덜미 근처에 스치듯 지나갔다.
군용 반팔 티셔츠의 목깃 안쪽으로 아주 작고 희미한 문양이 언뜻 보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옷에 새겨진 평범한 표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민준이 매트 위로 올라서서 자세를 잡는 순간 조명의 각도가 바뀌면서 그 문양의 형태가 순간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검은 박쥐가 하강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날카롭고 강렬한 디자인의 부대 마크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숫자 707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데이비스 대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수많은 부대들. 그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치명적이며 전설로만 여겨지던 부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 그는 황급히 기억을 더듬었다. 몇 년 전 펜타곤에서 열렸던 비공개 대테러 합동 브리핑. 그 자리에서 극소수의 동맹국 최고위급 지휘관들에게만 공유되었던 자료가 있었다. 세계 각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들의 실제 작전 능력과 핵심 요원들에 대한 보고서였다. 그 보고서에서 데이비스 대령은 707부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들을 읽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부대의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명의 이름도 맙소사, 박민준, 유령, 데이비스 대령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보고서에 기록된 유령 고스트이라는 코드네임. 적진에 침투하여 흔적도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사라지는 최고의 침투 전문가.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최전선에서 성공으로 이끈 살아있는 전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평범해 보이기만 하던 저 중년의 남자가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데이비스 대령의 외침과 거의 동시에 한국군 측에서도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민준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김소령의 눈에 그의 목덜미에 드러난 부대 마크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김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위의 병사들에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저분은 707특임단 소속 박민준 중령님이시다. 그의 말이 마치 전염병처럼 한국군 병사들 사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지발링치. 그 세 개의 숫자가 가진 무게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대 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경과 경외, 그리고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국가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최후의 보루.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 1급 기밀인 그림자 속의 부대. 훈련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조금 전까지 박민준을 걱정하거나 그의 패배를 예상하던 한국군 병사들의 눈빛이 180도 바뀌었다. 걱정은 경외심으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들은 마치 신화 속 영웅의 실체를 목격한 사람들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설마 그 박민준 중령님이셨다고 어쩐지 처음부터 분위기가 남다르셨어. 나지막한 웅성거림 속에는 흥분과 전율이 가득했다. 미군 병사들은 이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왜 한국군들이 갑자기 흥분하는지, 왜 자신들의 지휘관이 저렇게 사색이 되어 소리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박민준이 왜소한 동양인 아저씨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바보는 아니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 거대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혼란과 불안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과 2초 사이의 일이었다. 제시카는 데이비스 대령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의 목표물, 박민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팍을 향해 강력한 태클을 시도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그녀는 이 싸움이 끝났다고 확신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속도로 들어오는 태클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녀는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닿은 곳은 단단한 저항감이 느껴져야 할 박민준의 몸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신기루를 잡으려는 듯 그녀의 몸은 허공을 갈랐다. 제시카의 눈이 커졌다. 분명히 눈앞에 있던 박민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찰나.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서 서늘한 공기의 흐름을 느꼈다. 그리고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10초라고 했나? 대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시카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의 목과 팔을 동시에 제압했다. 그녀의 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중으로 살짝 떴다가 매트 위로 부드럽게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깃털이 떨어지듯 소리 없는 제압이었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박민준이 마치 유령처럼 제시카의 등 뒤로 이동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이미 승패를 결정짓고 있었다. 제시카의 등 뒤에서 들려온 박민준의 목소리는 총성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신경을 관통했다. 그 목소리를 인식하는 순간 그녀의 몸은 본능적인 공포와 반사적인 전투 의지가 뒤섞여 격렬하게 반응했다. 굴욕감과 당혹감에 휩싸인 그녀는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한 상태였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는, 눈앞의 남자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박민준을 향해 돌진했다. 훈련된 기술이나 전략은 없었다. 그저 분노를 실은 주먹과 발길질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녀의 공격은 하나하나가 건장한 남성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빨랐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다. 박민준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혹은 흐르는 물처럼 그녀의 모든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해냈다. 그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박민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간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는 제시카의 주먹이 날아오면 고개를 살짝 기울여 피했고 발차기가 들어오면 몸을 비틀어 흘려보냈다. 그의 두 발은 매트에 뿌리 내린 듯 굳건히 고정되어 있었다. 제시카가 격렬하게 움직일수록 제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그녀를 농락하는 박민준의 모습은 더욱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군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적처럼 보였던 그들의 영웅. 제시카 밀러가 마치 성난 아이처럼 허우적대고 있었다. 반면 그들이 조롱했던 중년의 한국군 장교는 거대한 산처럼 고요하게 서서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마침내 수십 번의 공격이 모두 빗나가자 제시카의 움직임에 빈틈이 생겼다. 폭풍 같은 공격을 퍼부은 탓에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분노로 인해 시야가 좁아진 상태였다.
박민주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제시카가 오른 주먹을 크게 휘두르며 들어오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의 몸이 안개처럼 스르륵 안으로 파고들었다. 박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제시카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휘두른 힘의 방향을 역이용하여 그녀의 몸을 그대로 회전시켰다. 제시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팽이처럼 빙그르르 돌았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박민준의 다른 손이 그녀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고 그의 발이 그녀의 발목을 부드럽게 걸었다. 쿵 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제시카의 거대한 몸은 마치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매트 위로 쓰러졌다. 모든 것은 단 1초도 안 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박민준의 무릎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눌렀고 그녀의 팔은 등 뒤에서 완벽하게 꺾인 채 제압당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 상태에 빠졌다. 박민주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대위, 관절이 상할 수 있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승리자의 희열도 패배자에 대한 조롱도 없었다. 오직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자의 차가운 사실 전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제야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누군가 무의식 중에 시간을 확인했다. 제시카가 처음 돌진한 순간부터 그녀가 매트 위에 완전히 제압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3초였다.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10초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굴욕감과 패배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심에 제시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다. 박민준이 제시카의 등에서 무릎을 떼고 조용히 일어섰을 때 훈련장을 지배하던 것은 쥐 죽은 듯한 정적이었다. 트레이도르.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매트 위에 엎드린 채 미동도 못하는 제시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의 먼지를 툭툭 터는 박민준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박민준은 그녀를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이 상의를 벗어두었던 벤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뽐내지도 않는 평범하고 단정한 걸음이었다. 그 지독할 정도의 평온함이 방금 전 그가 보여준 경이로운 무술보다도 더 압도적인 위압감을 만들어냈다. 그 정적을 깨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데이비스 대령이었다. 그는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성큼성큼 매트 위로 올라왔다. 그는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하인 제시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박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그것은 군대식 경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와 존경의 표시였다. 박중령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부하가 엄청난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훈련장 전체에 똑똑히 울려 퍼졌다. 미군 최고 지휘관이 한국군 장교에게 고개를 숙이는 전례 없는 광경에 미군 병사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박민주는 말없이 데이비스 대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훈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령님,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오. 그의 말은 관대했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훈련 중에 작은 해프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제야 데이비스 대령은 매트 위에 엎드린 채 망연자실해 있는 제시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호통쳤다. 밀러 대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가? 당장 일어나지 못해 그의 불호령에 제시카는 화들짝 놀라며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 그리고 굴욕감으로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데이비스 대령은 자신의 부하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듣도록 목소리를 높여 제시카를 질책했다. 너의 오만함이 오늘 우리 모두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 동맹군 장교에 대한 존중은 어디에 팔아먹었나? 상대를 외모만으로 판단하고 얕보는 것이 미 육군 특수부대가 가르치는 방식인가? 너는 오늘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자격 미달임을 증명했다. 당장 박중령님께 사죄드려. 제시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3초 동안 일어났던 일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기술과 힘이 어린애 장난처럼 무력화되었던 그 순간,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부심의 성이 단 3초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그때 박민준이 제시카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질책하는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나 패자에 대한 동정이 아닌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선배, 전사로서의 진심 어린 충고가 담겨 있었다. 밀러, 대위, 고개를 드시오. 제시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차마 박민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오늘의 패배를 잊지 마시오. 하지만 그 패배감에 갇혀 있지는 마시오. 박민준은 말을 이었다. 실전에서는 오만함을 가질 자리가 없소. 적은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지. 상대를 존중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 그것이 전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요. 당신의 재능은 훌륭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깨져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죽음의 경계에서 체득한 진리였다. 박민준의 충고는 비단 제시카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젊은 군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힘의 과시가 아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가르침이었다. 박민주는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벤치로 가 자신의 상의를 집어들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오만함과 조롱이 사라진 자리에는 경외심과 묵직한 존중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오후의 합동훈련은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었다. 데이비스 대령은 즉시 훈련 중단을 선언했고 병사들은 여전히 충격과 흥분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뿔뿔이 흩어졌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지만 그곳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과 전율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비현실적인 장면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박민준과 제시카였다. 특히 미군 병사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에게 제시카는
단순한 에이스 장교가 아니라 미군 특수부대의 강인함과 우월함을 상징하는 아이콘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자신들이 아저씨라고 조롱했던 평범한 모습의 한국군 장교에게 단 3초 만에 어린아이처럼 제압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존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마법이라도 본 것 같아. 한 젊은 병사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고참 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마법이 아니야. 진짜 기술이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준의. 그들의 대화 속에서 더 이상 한국군에 대한 조롱이나 무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강자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문의 확산 속도는 빛보다 빨랐다. 3초간의 대결 이야기는 부대 내 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입을 거칠수록 조금씩 과장되고 신화처럼 부풀려졌다. 어떤 이는 박민준이 몸을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가 공중을 날았다고까지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는 707이라는 세 개의 숫자와 유령 고스트이라는 코드네임이 있었다. 한편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박민준과 데이비스 대령은 훈련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병사들이 막사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데이비스 대령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박민주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데이비스 대령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박민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중령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 측의 과실입니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중령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형태의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동맹군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박민준이 만약 이 사건을 문제 삼아 한국군 지휘계통에 공식적으로 항의한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였다. 한미 동맹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데이비스 대령은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걸어야 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박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공식적인 징계는 원치 않습니다. 대령님,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훈련장을 가로질러 가는 젊은 병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굳건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시카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모두가 올바른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민준이 말을 이었다. 교훈은 때로 아픔을 동반해야 오래 기억되는 법입니다. 이번 사건이 아무런 책임 없이 넘어간다면 비슷한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 대령은 박민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개인적인 보복을 원하지는 않지만 군의 기강과 동맹에 대한 존중이라는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식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품격이라고 데이비스 대령은 생각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중령님. 중령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민주는 별도의 전화를 걸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데이비스 대령과의 이 대화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권력의 행사였다. 데이비스 대령은 자리로 돌아가 즉시 보안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주한미군 사령부 USFK 지휘 통제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의 전말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고서의 수신인으로 펜타곤 내 합동 참모본부까지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휘 통제실 장교의 당황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데이비스 대령의 보고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인 명령이 하달되었다. 제시카 밀러 대위는 현재 시간부로 모든 훈련 임무에서 즉시 배제되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숙소에 대기할 것,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감찰부 장교를 즉시 파견할 것. 제시카의 빛나던 군 경력에 거대한 오점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제대까지도 각오해야 했다. 설령 가벼운 징계로 끝난다 하더라도 동맹군 장교에 대한 모욕 및 지휘체계 문란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남은 군 생활 내내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 분명했다. 데이비스 대령이 보고를 마쳤을 때 박민주는 이미 사무실을 나선 후였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 아무런 미련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그의 코드네임인 유령처럼. 사무실에 홀로 남은 데이비스 대령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동시에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얻었다. 제시카 밀러 대위에게 내려진 대기 명령은 사실상의 감금 조치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기지 내부에 위치한 장교 숙소의 작은 독방에 배정되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책상, 그리고 작은 창문이 전부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어울리며 자신감 넘치는 농담을 던지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차가운 침묵과 깊은 고독만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세는 것으로 보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그녀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던 박민준의 움직임, 그녀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던 그의 간결한 손짓,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던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던 그 차가운 목소리, 그 기억은 단순한 패배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웨스트 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레인저 스쿨과 그린벨의 선발 과정을 모두 통과하며 그녀는 항상 최고였다. 그녀의 강인한 체력과 공격적인 기술은 언제나 승리를 보장하는 방정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박민준이라는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단 3초 만에 부정해 버렸다. 그는 힘으로 그녀를 누르지 않았다. 더 빠른 속도로 그녀를 압도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녀의 모든 힘과 속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기술의 차이를 넘어선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마주한 듯한 근원적인 무력감이었다.
그녀를 더욱 괴롭힌 것은 육체적인 패배보다 정신적인 굴욕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내뱉었던 오만한 말들을 떠올렸다. 나이가 많아서 두려우신가요? 구시대적인 훈련 방식. 그 말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군복에 묻은 희미한 먼지는 보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수십 년의 세월과 경험의 무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데이비스 대령이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그는 어떤 위로나 동정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하얀 종이 한 묶음과 펜을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식 사과문을 작성해라. 밀러 대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민준 중령님과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대원 모두에게 보내는 너의 진심이 담긴 사과문이어야 한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는 단 한 줄도 용납하지 않겠다. 네가 저지른 과오를 정확히 인정하고 너의 오만함과 편견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너에게 내려진 첫 번째 공식 명령이다. 제시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막상 펜을 들었지만 첫 문장을 시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 손이 부끄러움으로 떨려왔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상투적인 말로는 자신의 죄책감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그를 도발했는지, 그의 동료들 앞에서 얼마나 그를 조롱했는지,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를 찔렀다. 글을 쓰는 과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의 손으로 들춰내고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몇 시간을 고심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편견과 무지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맹군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시인했고 박민준의 실력에 대한 경외감을 숨기지 않았다. 편지를 쓰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 종이를 적셨다. 다음 날 오후 사과문을 데이비스 대령에게 제출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노크했다. 데이비스 대령이거나 감찰부 장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던 제시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문 앞에는 다름 아닌 박민준 중령이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제시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공포와 수치심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박민주는 그런 그녀를 향해 가볍게 손을 저어 보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제시카가 밤새워 작성했던 그녀의 사과문이 들려 있었다. 그는 사과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과문은 잘 읽었소. 대위,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소. 그는 의자를 끌어와 제시카의 맞은편에 앉았다. 제시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박민주는 그녀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내가 당신보다 더 젊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었지.
적들은 모두 소탕했고 상황은 종료된 것처럼 보였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나에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소. 나는 경계심 없이 그걸 받아 마시려 했지. 그 순간 나의 팀장이 내 손을 쳐서 물잔을 떨어뜨렸소.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먼저 마셔보라고 했지.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그 물을 마셨소. 그리고 채 1분도 되지 않아 거품을 물고 쓰러졌지. 물에는 맹독이 들어 있었던 거요. 그 노인은 적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셈이지. 나는 그때 깨달았소.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눈앞의 총구가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오만함이라는 것을. 그는 제시카를 바라보며 말을 맺었다. 스스로가 천하무적이라고 믿는 순간 군인은 자신과 동료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요. 오늘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요. 그의 말은 제시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것은 패자에 대한 위로가 아니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피로 쓰인 진실이었다. 제시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굴욕감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민준 중령이 제시카의 방을 다녀간 다음 날부터 한미 합동 훈련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전의 훈련이 서로의 실력을 은근히 견제하고 경쟁하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합동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당연히 박민준이 있었다. 데이비스 대령은 감찰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남은 훈련 기간 동안의 격투술 및 전술 훈련 프로그램의 전면 수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는 박민준에게 정중하게 훈련의 특별 고문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자신은 감독관일 뿐이라며 고사하던 박민준도 한미 양국군의 진정한 협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달라는 데이비스 대령의 간곡한 요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박민준이 교관으로 나선 첫 번째 훈련 시간. 훈련장의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제시카가 훈련을 주도할 때 미군 병사들은 자신감과 여유로운 태도로 훈련에 임했고 한국군 병사들은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따라가기 급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미군 병사들은 마치 처음 군에 입대한 훈련병처럼 긴장한 표정으로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전에 박민준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보냈던 병사들은 그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느끼는 미미한 공포심마저 서려 있었다. 반면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자신들의 부대에서 배출한 전설적인 영웅이 모두의 앞에서 그 실력을 증명해 보인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박민준의 훈련 방식은 제시카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그는 화려한 기술이나 압도적인 힘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움직임, 그리고 호흡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지극히 간결하고 논리적이었다. 모든 동작에는 그 이유가 있었고 모든 기술에는 실전에서의 효율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있었다.
전장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수만 번 반복하여 몸이 기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다. 그는 시범을 보이며 말했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의 응축과 효율성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법,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다. 미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의 훈련 방식에 반신반의했다. 그들이 배워온 방식, 즉 압도적인 피지컬과 공격적인 기술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박민준의 가르침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박민준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는 미군 병사를 대련 상대로 지목했다. 그는 병사에게 전력을 다해 자신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병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전력을 다해 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며칠 전 제시카의 경우와 똑같았다. 박민준은 병사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낸 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제압해 버렸다. 그 광경을 목격한 미군 병사들은 더 이상 그의 훈련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근육의 크기나 힘의 세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상대와 자신, 그리고 전장 전체의 흐름을 읽고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박민준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제시카를 향해 보냈던 환호보다 훨씬 더 진심이 담긴 존경의 눈빛으로 훈련장 한쪽 구석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제시카가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데이비스 대령의 특별한 허가하에 그녀는 훈련 참관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교관으로서 병사들을 지도하는 박민준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행동은 요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다르게 보였다. 그의 고요한 눈빛 속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의 깊이를 보았고 그의 간결한 손짓 하나에서 천근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각으로 그를 판단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통감했다. 훈련 중간, 휴식 시간. 병사들은 더 이상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앉아 훈련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미군 병사들은 방금 배운 기술에 대해 한국군 병사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한국군 병사들은 자신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박민준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였다. 그때 박민준이 음료수 캔 하나를 들고 제시카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캔을 내려놓았다. 제시카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박민준이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몸은 좀 괜찮소. 대위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제시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괜찮습니다. 중령님. 그녀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박민준은 그녀의 옆에 앉아 훈련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훌륭한 군인들이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습득 속도도 빨라. 당신이 잘 가르친 덕분이겠지. 그의 말은 뜻밖이었다. 제시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비꼼이나 동정의 기색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공을 인정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힘으로 누르는 법만 가르쳤을 뿐입니다. 제시카가 힘없이 대답했다. 그것도 중요한 기술이요. 박민준이 말했다. 전장에서는 때로 압도적인 힘이 필요한 순간도 있으니.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진정한 지휘관은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무기를 꺼냈을 줄 아는 사람이요. 힘, 기술, 지략, 그리고 때로는 겸손함까지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시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대위, 이제 그것을 담을 더 크고 단단한 그릇을 만들 차례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훈련장 중앙으로 돌아갔다. 제시카는 그가 남기고 간 차가운 음료수 캔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캔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가 마치 그의 가르침처럼 그녀의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이 굴욕적인 패배가 자신의 군 경력을 끝내는 종착역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훈련장의 함성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게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길게만 느껴졌던 한미 합동 훈련도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훈련의 마지막 날은 양국 군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선보이는 종합 전술 시범으로 마무리되었다. 훈련 초기 서로를 견제하며 삐걱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은 마치 오랫동안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로의 등을 맡기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그들은 성공적으로 가상의 적진을 돌파하고 목표를 완수해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한국군과 미군의 구분이 무의미한 전우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군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시범을 지켜보던 양국의 지휘관들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훈련이 끝난 후 기진의 강당에서는 조촐한 폐회식이 열렸다. 폐회식에서 데이비스 대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연단에 올랐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치우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저와 우리 미군 장병들은 전투기술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배웠고 동맹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설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한 곳을 응시했다. 박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는 곳이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박민준 중령님,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데이비스 대령은 말을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와 똑바로 박민준에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박민준은 그저 담담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답례를 할 뿐이었다. 한편 폐회식의 가장 뒷자리에는 제시카가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간의 조사를 마친 그녀는 마침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녀에게는 감봉 3개월과 타부대 전출이라는 예상보다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남은 훈련 기간 동안에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박민준 중령이
그녀에 대한 선처를 정중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거나 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과오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처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부임지로 떠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박민주는 자신의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데이비스 대령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박민준에게 작은 기념품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미 특수부대를 상징하는 그린 베레와 양국 지휘관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 주화가 들어 있었다. 우정의 증표입니다. 중령님, 언젠가 전장의 어느 곳에선가 우리가 다시 등을 맞대고 싸울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스 대령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박민주는 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대령님,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굳건하게 마주쳤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오직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얼마 후 박민주는 부대 차량에 올라 기지를 떠났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훈련장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다시 처음처럼 그저 평범한 중년 간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훈련 기간 동안 입었던 계급장 없는 전투복을 벗고 자신의 계급장이 선명한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유령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의 행동이 이곳에 남긴 깊은 파문과 긍정적인 변화는 앞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만을 남기고 떠나는 법이니까. 여러분, 박민준 중령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강함은 근육이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겸손함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이 더 깊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통쾌함을 선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정의 구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